목요일입니다. 촌철 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각설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예,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눈은 다 그쳤죠, 지금 밖에? 예, 아침에 정말 미친 듯이 눈이 내렸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침에 또 지하철 타고 출근하느라 잘 못 봤습니다. 눈이 온 거를. 저희 그래요? 동네는 눈이 좀 적게 왔고 이미 제가 나왔을 때 녹았을 때라 가지고. 예. 근데 또 지나가다 보니까 또 서울의 곳곳에 눈이 오늘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퇴근길에 얼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오전에 속보 좀 짚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유죄 인정돼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았고요. 또 무소속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소속이셨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 선고받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최강욱 의원과 관련된 그런 어떤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진실 공방이 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1심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당선 무효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돼 가지고 검찰이 기소한 것들, 네. 뭐 정경심 교수 본인도 그렇고 주변 인물도 그렇고 여기에 있어서 아직까지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결론은 한 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1년 동안에 이게 무리한 수사였느냐 아니면은 또 뭐 과도한 어떤 정치적 어떤 수사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는데 네. 그 논란은 좀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는 집행유예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실 상당한 중죄로 인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최강욱 대표 입장에서는 그리고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유죄 판결 받았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이게 많은 분들이 최근에 입을 거졌던 김병욱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뭐 대법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고 뭐 이거는 선거를 치른 사람들에게 뭐 빈번하게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좀 궤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우선 저는 팩트 부분은 다들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검찰 수사가 무리했죠. 애초 출발은 조국 가족 전체가 주가 조작 가족 사기단이라는 전제로 출발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코링크 PE가 조국 전 장관이 직접 했다. 그래서 조국 펀드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유죄가 나온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조범동 재판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E에 준 5억, 애초 5억도 이게 빌려준 돈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정경심 재판부에서는 이게 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투자와 그 빌려준 게 애매한지 그런 의혹이 났긴 합니다만 판사마다 판단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당황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3심제인데 저는 이번에 최강욱 의원에 대한 이 판단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각 대학에 저희 스카이 대학에도 그 교수가 이런 그야말로 FCB를 저질렀다는 팩트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고교생 인턴이 이렇게 징역형을 받는다면 이거 징역형이거든요. 실형. 예. 그 교수들은 구속돼야겠죠. 그거 명백히 나온 것들이니까. 근데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했는데 교수들은 뭐 봐준다. 그럼 정말 큰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재판부가 인턴을 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인턴한 시기와 방법, 횟수가 틀렸다. 허위다. 이렇게 인턴을 한 건 인정을 한 했어요? 거 자체는 인정을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그 주기적으로 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교생 인턴도 이게 취업과 마찬가지의 그 엄격한 규칙이 적용된다는 요지에 판결했어요. 아마 요 대목을 보고 뜨끔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예, 자원봉사 활동 1시간 해놓고 부풀리고 이런 게 그 당시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과거 일이고 앞으로 잣대가 동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3심제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대법원 판결을 최종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전에 이제 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두 분께 좀 여쭤봤고요. 본격적인 저희 좀 준비한 주제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입은 영업 손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손실 보상하겠다 아니면 4차 재난지원금 하겠다 여러 가지 입장들이 좀 나왔고 논란이 좀 됐었는데요. 관련된 인서트를 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황스럽죠. 어떤 의원님들이든 당연히 손실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다 얘기하셨고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건 도대체가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피해가 큰 업소에 300만 원 이거는 말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피해가 1년 동안 엄청나게 누적돼 왔잖아요.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새로운 이런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이시다. 그래서 이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 네, 어제 KBS 뉴스9에 나왔던 이 자영업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방금 들으신 음성은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 조치로 입은 영업의 손실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 손실보상제 법제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이쪽보다는 4차 재난지원금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보도들 나오곤 있는데 최민희 의원님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애초 민병덕 강훈식 의원이 소급 적용을 넣은 건 이건 네.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정치경제 때 배운 거예요. 소급 입법 금지한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소급 입법을 한다면 저는 뭐 그 혼란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소급 입법은 맞지 않다. 근데 네. 법 체계상 맞지 않다. 이거 헌법 위반이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총에서 소급 적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나오고 법률가들 중심으로 그럼 지극히 타당하다. 네. 그러면 그 이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 그건 뭐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영업손실 보상제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 그게 뭐 한 달에 뭐 몇십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정세균 총리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매출 전체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네. 이익 부분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매출 전체를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멘트 나온 게 그런 거죠. 근데 그 부분과 이게 이익 중심일 때 그 갭에 대해서 여야가 법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합리적인 안을 찾아야겠죠. 네. 네. 이준석 최고위원님께서는요? 저는 결국 매출 마이너스 고정비, 마이너스 재료비가 사실 이익인데요. 네네. 저는 여기서 이제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에 해당한 부분은 보전하기 어렵다 이런 거잖아요. 음식을 팔았으면 야채값까지 좀 보전하기 어렵다. 다만 월세랑 어쨌든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에 대해 가지고는 그 부분 보전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 네. 저는 이거야말로 이제 개수 조정으로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네. 보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저는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은 최민희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뭐냐면 이제 입법하면서 법 체계 하에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다만 그렇다면은 뭐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입법이든지 아니면 재난지원금에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든지 어쨌든 구현물이 그렇게 비슷한 형식으로 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받아줬고 저렇게 받아줬고요. 다만 준다 안 준다의 문제로 가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이거는 전적으로 국가의 재정 상황과 관계가 있는 부분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꼭 이 재난지원금 이슈 아니면 그 손실보상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를 보면은 이번에 이원욱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증세가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이제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부가세를 1% 정도 올리는 방안을 이제 제시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될 그런 주장인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인 변화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체계화되는 과정이거든요. 예.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저희 야당에서 계속 지적했던 것이 재난지원금이고 뭐 다 좋다. 그런데 왜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은 항상 목소리가 약해지느냐라는 네. 것이었는데, 그게 좀 양지로 올라왔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조세를 늘리는 방향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당의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방식대로 네. 우선 세출을 굉장히 줄이는 방식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일례로 이제 제가 예산안을 작년에 이제 통과시킬 때 들여다봤더니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SOC 예산 같은 게 한 26조 3천억 정도 이게 나왔더라고요. 네. 올해 그 예산에서. 근데 이 수치가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작년에 비해 14% 늘어난 수치거든요. SOC 예산이.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사실 과거에 토건 정부라고 이제 문재인 정부 쪽에서 비난했던 그 이명박 정부의 SOC 예산보다도 지금 금액상으로 많아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 불효불급한 예산은 좀 삭제하는 방향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역 정치인들 이해관계가 좀 걸려 있습니다. 제가 증액된 예산들을 살펴보니까 SOC 이 예산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요구로 수용된 게 많이 있을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지금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성 예산이 다소 투입된 곳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봤더니만은 뭐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항 활주로를 늘리는 예산이 이번에 증액됐고요. 그리고 외에도 뭐 역사를 신축하고 증축하는 예산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에 봤을 때 국민들께서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보상과 네. 그리고 공항 활주로를 늘리는 문제. 그 공항이 지금 비행기도 안 뜨는 공항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문제에 있어 우선순위를 둔다면은 당연히 그쪽 예산을 좀 집행 중지하고 이쪽으로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고 계실 텐데 알겠습니다. 이게 또 제가 봤더니 여당 유력 인사의 지역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이제 약간 지역구민에게 면이 안 서는 모양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서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재정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최민희 의원님. 맞습니다. 예. 우선 재정을 마련하는 방법은 세 가지죠. 예. 아끼거나 아끼거나. 지금 말한 부분이 이제 전용해서 어디 쓰거나 예, 요거까지 예. 합쳐서 예. 두 번째 찾아내거나 세 번째는 빚내거나 이렇게 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일단 빚내는 건 최후로 두고 일단 아낀다는 건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정부 네. 예산을 찾아보면 저는 예. 지금 이제 기재위 의원뿐만 아니라 각 그 상임위 의원들이 불필요하게 나가고 있는 것들 많아요. 예. 예를 들면 지금도 혹시 컴퓨터 기종을 과거 기종을 사는 부처는 없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어떤 뜻이죠? 아, 계속해서 새로운 이제 이게 시스템들이 나오는데 그 과거 것을 사기로 뭐 업체와의 유착이나 등등으로 조달의 그, 불합리성이 예,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거 예. 찾아내세요, 빨리. 이거 이제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게 우리가 교사 정년 62세로 낮췄을 때 예, 그때 예. 그게 이제 몇 조가 들었어요. 근데 그때 교육부 장관을 하던 이해찬 장관이 어떤 방식을 썼냐면 IMF 때 공적 자금이 그 금융권과 기업에 160조가 투자됩니다. 투여됩니다. 네. 그중에 일부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정부가 부채를 진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이율이 떨어져요. IMF 때 18%까지 갔다가 그 후에 이제 이게 한 5% 떨어지면 그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자에 따른. 예. 그래서 3조를 찾아내요. 그러면서 기재부에 이 3조 내가 찾아냈으니 예. 이걸로 교원 정년 단축에 따른 예산으로 달라.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 전 이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금리가 계속 떨어졌잖아요. 원래 규모가 크면 새는 것도 많거든요. 당연하죠. 예, 정부가 예. 지금 부채를 지고 있다고 하는데 부채 금리도 따라서 낮아졌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예. 그 낮아진 거 찾아내셔야 하는 거죠. 음. 그다음에 이게 안 되면 빚내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가 주도해서 SOC 예산이 늘었다라고 한다면 그 주장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정치인들은 다 SOC 예산에 목을 맵니다. 그리고 지역에 가보세요. 지금도 제가 몇몇 지역 돌아보면 플래카드 다 걸려 있어요. 네. 그게 다 SOC 예산 땄다는 거예요. 어떤 시기든. 네. 그렇기 때문에 SOC 예산 필요 없는 것을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돌리려면 여야의 통큰 합의가 필요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기재부에 정권을 줘서 아끼고 전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좀 굉장히 중요한 증세 문제는 저는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할 때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얘기하면서 그 중복지, 중부담 중복지 얘기하면서 증세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때 너무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증세를 얘기하면 선거 전에 이제 필패 요인이 되니까 조심스럽겠지만 재보궐선거 끝나면 이 또한 여야가 합의하고 정치권 전체가 합의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급 시기 갖고 지금 여러 가지 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 언제 주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시는지 두 분께서 짧게 좀 말씀. 저는 이제 지금 뉴스를 보면은 방역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시점에 대해 가지고 정부 측에서는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빠르면 11월 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한 7월까지 이제 접종을 상당 부분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실제로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때부터 역산해 가지고 이제 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이게 뭐 대신 뭐 가끔가다 요구가 심할 때마다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딱딱 요 시점마다 평가해가지고 일정액을 지급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근데 사실 선거 전이냐 후냐의 논란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전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급하기로 한 시점에
도저히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때 거리두기 단계나 이런 걸 봤을 때 꼭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면 네. 줘야 되는 것이겠죠. 네.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기준을 잘 제시하셨다고 생각해요. 빨리 준비해서 2월에는 줘야 된다. 그죠? 1월 말이나 2월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그런 발표를 했더군요. 2월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 지역 화폐 형태로 보급 나눠주겠다. 네. 이게 2월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난지원금을 3월에 주면 그게 선거에 영향이 있을까?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2월에 줘서 네. 그러니까 빨리 주는 게 그 당사자들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2월에 줘서 정치적 논란을 피하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여야가 빨리 합의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기재부가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죠. 네.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각자 내려놓는 모습을 좀 보이면 됩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도 항상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재난지원금에 있어가지고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네.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짜는데 많은 역할이 있었던 여당이 이제 사실 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본인들이 지역구의 예산이 좀 깎인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기 싫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 그리고 어디서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돈을 못 벌어가지고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데 어디서는 비행기도 안 뜨는 공항에 활주를 늘리고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국민적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야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보면 여당만 안 주죠. 기재부가. 야당 유력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특히 국토위 소속 의원님들. 알겠습니다. 각설하고요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중요한 발표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백신 관련된 시행 세부 계획 발표가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2시에 나고요. 또 공수처법에 대한 국민의힘이 제기를 했습니다. 위헌 판결이 오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준석 최고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뭐 그 헌재가 네. 보통 이런 사람들의 판단을 요구받으면은 네. 사실 정당 내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조직법 이런 거에 판단을 요구받으면은 항상 최소한의 개입을 원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개입.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정치 행위의 일환으로서 이제 공수처가 설립된 것이고 그리고 뭐 그 안에서 다소 이제 그 자잘한 어떤 위헌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가역적으로 돌리는 그런 일들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판결에 따라서 공수처가 어쨌든 없어지진 않을 거라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 약간 기능이 있어가지고 헌재가 언급할 수 있고 하지만은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그 미디어법 날치기 파동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때 진짜 화면에 당시 한나라당인가요? 한나라당 의원이 남의 컴퓨터에 가서 기표하는 장면이 버튼 누른 잡혔습니다. 예. 이거 불법이죠. 그런데 그런 미디어법에 대해서 헌재가 일부 불법적 요소가 절차상 있었지만 입법권을 존중한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이 법적으로는 저는 뭐 이게 위헌 결정이 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네. 그리고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공수처 흔들기는 성공했죠. 사실 성공했고 지연 작전도 성공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중단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김진우 공수처장이 오후에 그러면은 이 헌재 결정 이후에 또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어떻게 갈까요, 최민희 의원님? 그 김진우 후보자 청문 그 보고서가 채택됐잖아요. 예.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답답해하고 야당 의원들은 좀 흡족해하고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수처장의 뭐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의지는 확인이 됐으니까 야당이 뭐 청문 보고서 채택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오히려 약간 보수적으로 운영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공수처에 대해 가지고 야당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라고 하면 뭐 공정성에 대한 시비 문제도 있겠지만은 네. 이 조직이 박범계 장관이 왜냐면은 그때 이제 공수처에 이첩해야 될 사안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성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만약 공수처에다가 예를 들어 뭐 액자를 선물할 기회가 있다면은 그 걸어놓으라고 이런 5글자를 이제 주고 싶거든요. 남기면 벌금. 저희 식당마다 가면 남기면 벌금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지금 공수처가
후보자도 처장도 말씀하셨듯이 순천지청 정도의 규모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이라 봅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수사 능력도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 공수처에 다 일괄로 보내가지고 떠안게 된다면은 공수처가 아니면 그걸 우선 사건을 땡겨가지고 떠안게 되면은 진짜 다 먹지도 못하고 남기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아까 말했듯이 권력형 비리 중에 일부는 철저한 수사를 받지 못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께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묘를 좀 발휘해야 된다. 네. 공수처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공수처가 제대로 정립되기 전까지는 네. 아까 말했듯이 그냥 음식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남기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이제 우산 사건을 활용해가지고 예. 공수처의 공정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들에 개입해서 예를 들어 뭐 범사 비위라든지 예. 그런 부분만 딱 개입해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기존에 수사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산 수사권을 활용했으면 말씀 좋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남기면 벌금보다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소식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겠네요. 딱 드셔야 될 것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게 윤석열, 김학의 뭐 이렇게 그 이름 석자가 네네네.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이문정 검사가 얘기한 황금어장을 털어야 한다. 그래서 검사들의 비리 중에 네.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데 수사는 잘못된 네. 이런 황금어장을 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치적인 그렇게? 사건을 먼저 손대라 어떻게 해라 하는 건 저는 예. 공수처를 시험에 빠뜨리는 질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뉴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다녀온 이후에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정부가 지난 4년 동안에 성공한 정책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판단을 우리 유권자가 해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몸이 달아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저는 이미 제안을 드렸고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뮤직 60님이 최민희 의원님 아까 재정의 이면 까발리셨던 멘트 멋졌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6647님은 이준석 전 최고 평소에도 좋았지만 오늘 토론 내용은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신년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최민희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우선 백전노장의 기자회견이죠. 그런데 저는 마치 보수언 정계 은퇴를 할 것 말 것 같은 분위기. 예. 그것은 지금 더 큰 미래를 위한 포석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계 은퇴 얘기하셔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보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네. 그냥 김종인 위원장의 체급이 확 올라가서 저는 성적표가 결과를 받는 거 대권 아니에요? 후보가 되실 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마땅한 후보가 없고 이건 보수신문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 총합을 보니까 몇 프로다, 10%도 안 된다, 6%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니 저는 가장 경쟁력 있는 대권 후보로 우뚝 서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재보궐선거에서 비대위를 흔들지 마. 네. 저는 이런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 부분은 지금 얘기할까요? 네. 안철수 대표는 저는 늘 주장하는 게 국민의힘과 함께 하려고 했으면 초기에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한다. 그래서 경선을 치렀으면 승산이 있었을 텐데. 그럼 시기적으로 늦었네요. 예, 저는 굉장히 시기도 늦고 그리고 스스로를 부정하는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태극기 세력부터 중도까지 다 포괄하겠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태극기 세력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지를 못 받았던 거고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대중소구력은 중도 흡수력인데 갑자기 태극기 세력에게 구애를 보내는 것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위한 포석인데 여전히 국민의힘의 상당수 태극기 세력이 당원으로 있고 가장 능동적인 분들이거든요. 예. 이게 정치적 계산이 다 보이는 이런 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당직자 승계 얘기가 흘러나오면 네. 이게 입당하거나 합당할 때 제일 점수 까먹는 게 지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당직자 승계는 승계 지분 요구다. 그거는 그 얘기는 사실 공개적으로 안 하고 이게 말하자면 뭐 뒤로 그 협상을 하거나 이런 건데 이게 공개적으로 흘러나오니 스스로 더 값을 떨어뜨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김종인 위원장이 안 잘하리라 완전히 김종인 위원장 페이스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 최고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뭐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정계 은퇴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은 김종인 위원장이 어느 당에 있을 때나 누굴 도울 때나 사실 승부수같이 던져왔던, 그러니까 나는 물러나겠다 카드, 나는 사실이 없다 카드의 일환이고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던 저랑 같이 비대위 했을 때도 비대위에다 중간에 진짜 때려치고 나가셨어요. 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총선 결과가 좋으니까 총선 끝나고 대선을 앞두고 또 박근혜 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후보가 되어가지고 제발 도와주십시오를 또 하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분이 지금까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활용해왔던 부분이고 지금 만약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둘 다 저희 이제 야권이 승리한다. 네. 그러면은 이것의 공의 상당 부분은 그 김종인 위원장이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당내의 다른 중진들은 이 과정에서 그렇게 도와주질 않았어요. 긴장 관계를 오히려 가지고 있었고 뭐 당 밖에 있는 홍준표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은 견제하는 발언을 많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견제를 뚫고 5번 만에 보수 정당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가치는 아까 최민희 의원님 언급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사퇴한다고 그때 말은 또 하실 겁니다. 그때 반사작용으로 당내의 수많은 인사들이 여기 KBS에 사극하는 것처럼 통촉하시옵소서를 연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그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맥락을 보고 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어제 이제 그저께 최민희 의원님 언급하셨던 그 당직자 승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온 것들이 국민의 당 내부에 상당한 이견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게 자, 보통 저도 정치하면서 저희가 이제 뭐 바른미래당 시도를 하다 보니까 합당이나 분당 이런 걸 많이 겪어봐서 그런데 당직자들의 승계 여부를 합당의 전제 조건 이런 걸로 놓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권의 소수입니다. 그 뭐냐면 당직자들과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깊고 당직자들이 나중에 내가 이런 말을 하긴 했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보면 그게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굳이 추론해 보자면은 과거의 국민의당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당에서 사무총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은 사실 이태규 의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발언은 아마 이태규 의원님 정도 되는 분이 했을 때 당직자들에게 미친 효과가 있고 이렇다 보거든요. 그게 익명 보도가 되긴 했지만은 만약 그렇다면은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분이 만약 그런 발언을 한 거라면은 저는 그거는 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부분일 거다. 본인은 어쨌든 여기서 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 지금 이제 입당이나 합당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는데 본인의 최측근 인사들 몇 명 되지 않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은 본인과 이견을 노출한 게 되는 거거든요. 밖에 드러난 것보다 내부의 갈등이 좀 있을 거로 보입니다. 4월 7일 보궐선거니까 서울, 부산 어떤 성적이 나올 것 같으세요? 전망해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아직도. 그리고 민주당은 사실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막 치고 나갈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로우키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 쪽은 너무 일찍 3패인을 마음속으로 터뜨린 게 아닌가. 선거라는 게 사실 막판에 뒤집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당직자 승계 문제는 이 정치판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서울시장이 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내가 당직자가 돼서 먹고 살라고 크고 작은 욕망이 막 얽히는 데인데 큰 판의 단일화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작은 사적 욕망을 들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판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되죠. 이준석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승패? 저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이제 귀책 사유가 있는 사안들로 유발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말씀처럼 야권이 다소 유리하긴 하다. 하지만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저희가 약간 우려하고 있는 것이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인물 경쟁력이 상당한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권의 경선이 상대적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지만은 또 여권의 서울시장 경선 같은 경우에도 박영선, 우상호 정도면은 이분들이 충분히 그 경선 과정 중에서 정치적 내공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전략 면에서나 아니면 정책 면에서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긴장하면서 끝까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설하고 오늘 훈훈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